독일에서 직업이 없다가 직장이 생겨서 좋은 이유 5가지. 일단 비자 문제가 해결된다는 점입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으로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죠. 하지만 여기서는 여권, 장기 체류하려면 체류허가증, 즉 비자가 필요합니다. 해외 어디나 마찬가지겠죠. 사업을 하시지 않는 이상 부부가 현실적으로 아이 둘과 함께 독일에 들어와서 신청하실 수 있는 비자는 크게 2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어학 비자, 또 하나는 유학 준비 비자. 학생 비자는 학부가 됐든 대학원이 됐든 쭌라숭, 입학 허가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니까요. 일단 들어오시고 나면은 두 분 다 어학원에 등록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러고 나서 외국인청에 제출할 수 있는 베샤이니궁 어학원 등록 확인서를 어학원에서 끊어주면 그걸 외국인청에 비자 신청할 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제가 유학을 준비했기 때문에 유학 준비 비자를 신청을 했고요. 아내는 파밀리에 나크츠크 아이들과 함께 동반 비자로 묶어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2019년 11월에 들어와서 12월쯤에 신청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독일의 12월 같은 경우는 거의 일을 안 하는 분위기죠. 거기다가 2020년이 넘어가면서부터는 2월, 3월 뭐가 있었죠? 바로 팬데믹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상 초유의 상황 속에서 외국인청들이 전부 다 문을 닫기 시작했고 모든 태어민들은 다 압계삭, 다 취소되고 거부되기 일쑤였죠. 저희는 2020년 3월에 비자 최종 면접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때 올스톱 돼버리면서 모든 태어민이 다 거절돼 버렸고요. 당시 뉘른베르크 외국인청은 매주 수요일마다 태어민 없이 줄 서서 기다리면 외국인청 직원들을 만나서 민원 접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인터뷰 일정이 취소되자마자 무작정 외국인청에 수요일에 달려가서 임시 비자라도 달라 사정해서 픽지온 베샤이니궁을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임시 비자를 받은 상태로 대학원 밖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대학원 13곳에 지원을 합니다. 자, 그중 가장 상향 지원이었던 함부르크 대학교 저널리즘 커뮤니케이션 대학원에 합격을 했고요. 함부르크로 2020년 10월에 이사를 오게 되죠. 자, 이렇게 함부르크에 넘어와서 함부르크 알토나 외국인청에 학생 비자 신청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4개월 정도가 지날 무렵에 제가 취업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제가 빨리 취업 비자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취업 비자가 있어야 일을 시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 학생 비자를 처리해 주던 담당 공무원에게 내가 취업을 해서 이제 오는 6월부터 회사에 다니게 됐다. 나는 납세자가 되고 싶다. 납세자가 뭡니까? 이 공무원들에게 월급을 주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나는 성실한 납세자가 되고 싶다. 그래서 너의 프로페셔널한 베라퉁, 조언이 필요하다. 내가 지금 학생 비자 거의 다 받게 된 상황이었는데 다 나와서 아폴롱만 하면 가져가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내가 그 사이에 취업이 됐으니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겠니? 이렇게 이메일과 전화와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 때 이런 내용들을 굉장히 어필했습니다. 납세자가 되고 싶다. 자, 그래서 학생 비자를 위해서 학생 비자 신청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준비했던 서류들이 있죠. 제가 이미 제출한 서류들. 여기에다가 고용계약서, 재직 확인서 이런 내용들, 요건 이제 양식이 따로 있고 이건 회사에서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이제 보통 취업을 할 때 회사에서 비자 지원을 해준다, 서포트를 해준다, 안 해준다 라고 할 때 요 재직 확인서부터 해서 직무 기술서, 어떤 직무를 하게 됐는지 이런 자세한 내용들, 그리고 회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들, 요거를 한 묶음으로 회사에서 주더라고요. 그거를 잘 정리해서 외국인청에 제출을 했고 저희 담당 외국인청 공무원은 이걸 정리해서 빠르게 독일 노동청에다가 넘겨줬죠. 자, 이렇게 계속 칭찬을 해주면서 그 공무원을 칭찬해주면서 우쭈쭈 해주면서 야, 네가 최고다. 너의 프로페셔널한 조언 때문에 내가 진짜 일을 빨리 할 수 있게 될 것 같다. 납세자가 되어줄게. 막 이러면서 엄청 이제 띄워줍니다. 그래서 거의 신청한 지 20여일 만에 워킹 비자가 나왔어요. 아폴롱 해라. 저는 이제 영주권을 받기 전까지 남은 비자 기간만 조금 더 갱신하면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뭔가 비자가 없을 때는 어딜 가든지 굉장히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굉장히 주눅 들고 코로나 때문에 인터뷰가 거절돼서 우리가 픽지온 베샤이니국을 받게 됐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임시 비자다.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렇게 해명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또 임시 비자일 때는 킨더겔트도 안 줍니다. 난민들 같은 경우는 난민 자격이 주어지면 킨더겔트도 받을 수가 있는데 저희는 난민이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정쩡한 상태에서 킨더겔트도 못 받고
1년 이상을 버틴 거죠. 근데 이제 킨더베리트를 받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취업 비자를 받게 된 덕분에 2명이니까 한 430유로 좀 넘게 받거든요. 이렇게 매달 이제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근데 두 번째는 보험입니다. 이 나이가 30이 넘어가서는 공보험에 가입할 수가 없어요. 직장이 없으면 공보험에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안 그러면 사보험에 들어야 되는데 사보험은 비싸죠. 저 같은 경우는 아내와 아이들 보험료만 뗐을 때 500에서 600유로 정도 견적이 나오더라고요. 보통 이제 마비스타나 제가 들었던 클레버 같은 여행자 보험을 가입을 하게 됩니다. 사보험은 너무 비싸니까요. 근데 이제 클레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학생 비자 신청할 때는 정말 사정사정해서 이걸 받아주긴 했어요. 그런데 마비스타만 하더라도 함부르크 공식 홈페이지에 이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청이 판단했을 때 이 여행자 보험들로는 아이들의 보장 범위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의료보험의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없고 아이들이 보호받을 수 없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보험을 들어서라도 아이들에게 보장 범위가 넓은 보험을 들게 해줘야 된다. 이게 이제 정부 당국의 공식적인 입장인 거거든요. 한 번은 아들 녀석이 유치원 자리를 가까스로 받아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예방접종 결과지나 인풍파스, 그러니까 예방접종 받은 이력 카드죠. 이거를 가져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까지는 인풍파스 자체가 뭔지 몰랐어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고 만들어 놓지도 않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접종을 받고 영문으로 출력해서 뭐 공증받아온 이것만 제출했었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MMR, 그러니까 홍역이랑 볼거리랑 풍진에 대한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나이에서는 받은 이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MMAR에 대한 예방접종을 다시 한번 받든지 아니면 이게 이미 항체가 만들어졌는지를 검사하든지 뭐 그런 선택지를 킨더 아츠트가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보험이 있니? 하길래 아이들 피검사하는 거 정도는 뭐 크게 저는 돈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아마 뭐 될 거야 하고서 그냥 해줘 라고 신청을 했었죠. 그래서 피검사를 했고 레시눔 계산서를 받았는데 이제 나중에 받았죠. 의사가 진료하고 피 뽑고 한 거는 20몇 유로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끝나나 보다 했는데 그 피를 받아서 성분을 분석한 라보어, 그 실험을 하거나 뭐 이런 기관이 있나 봐요. 거기에서는 따로 이제 한 500유로 정도를 청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또 이제 충격을 받고 사정사정했죠. 우리가 들었던 클레머에서는 이거를 보장을 안 해준다고 하더라. 근데 피검사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몰랐다. 사정사정하니까 한 300유로로 깎아주더라고요. 저희가 이미 정상적인 보험이 있었으면은 이런 일도 없었겠죠. 이제 취업에 성공하고 고용계약서를 제출하니까 바로 보험사에서는 저희 회사 측과 연계해서 보험 적용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월급 나갈 때 보험료를 바로바로 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격이 주어졌고 보험 카드도 발급받게 됐습니다. 이 병원 문제 때문에 아이들 아플 때마다 굉장히 고민하고 끙끙 앓고 이것저것 메일로 물어보느라 너무 힘들었는데 직장이 생기고 나서 공보험으로 커버가 전부 다 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저희 큰아이 같은 경우는 이 교정까지도 커버가 무료로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스럽게 보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집 구할 때. 이 집 구할 때 직장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신분이 좀 더 확실해지죠. 이게 외국인이 많이 유입되는 독일의 특성상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마음의 경계를 풀지 않습니다. 이 세입자가 어떤 사람일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독일의 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이 함부로 쫓겨나지 않습니다. 임차인을 보호하는 굉장히 강력한 법이 있기 때문에 한번 집에 사람을 들이면 이 사람이 돈을 안 내고 계속 버팅기더라도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 놨더라도 함부로 명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월세를 계속 밀리다가 집주인 네가 좀 더 깎아줘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다음 세입자한테 대신 내달라고 하거나 뭐 굉장히 아나무인인 케이스가 많다고 합니다. 허락도 없이 동물을 키우거나 상업적 용도로 마음대로 바꿔서 사용하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어떤 직장에 다니는 사람인지 출신 성분이 어떠한지 이걸 안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취업을 하게 되면은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증빙할 필요가 없으니까 훨씬 더 집을 구할 때 편리합니다. 직장이 없을 때는 한국에 재산이 얼마 있다 하면서 막 그 통장 잔고를 유로화로 표시해가지고 그걸 또 증명하고 뭐 이렇게 또 설명하는 문구까지 또 다 만들어가지고 제출하고 그런 식으로 부동산 업자와 집주인에게 연락을 했었거든요. 굉장히 번거롭고 힘듭니다. 하지만 이제는 재직증명서 떼서 보여주면 되고요. 이제 이메일에도 회사 시그니처 같이 박아가지고 보내주고 하면은 훨씬 더 믿음직스럽죠.
근데 집 구하는 문제는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너무 강력한 분야이기 때문에 직장이 있으면 무조건 집을 구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지금 독일인조차도 돈이 아무리 많고 직장이 번듯하더라도 집주인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집 구하는 문제는 또 변론으로 놓고 보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지원 자체는 굉장히 좀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다 이거죠. 세 번째, 3개월치 소득 증명. 애들 학교나 유치원 관련된 일로 3개월치 소득 증명을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직장이 없을 때는 소득이 없다라고 표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아빠로서는 참 마음 아픈 일이죠. 방과 후 학교를 예를 들면은 제가 예전에 살았던 뉘른베르크에서는 호어트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게베스라고 합니다. 함부르크는 초등학교 게베스를 담당하는 기관이 유치원들, 주요 유치원들까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모님의 소득에 따라서 아이들의 식비가 책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편부모인지 결혼하지 않은 파트너 보호자인지 여러 부모님의 조건에 따라서 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 할인 혜택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소득을 증빙해야 되는데 3개월치 소득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럴 때 직장이 있으면 3개월치 월급 명세서를 떼서 바로 제출하면 되니까 굉장히 편리하게 일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유로를 번다는 점. 한국에서 돈을 송금해 와서 독일서 쓰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특히 환율 차이가 너무 심할 때는 환차손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인데요. 송금할 때마다 돈 까먹고 한국에서는 더 이상 돈을 벌지 않으니까 모아두었던 재산만 까먹는 형국이 되죠. 하지만 유로를 벌게 되면 좀 달라집니다. 아무리 적은 돈을 벌더라도 저축을 할 수 있잖아요. 물론 세금은 엄청 많이 떼갑니다. 한 35%에서 38% 정도 떼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세금이 3등급이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브루토로 1000유로를 벌었다 하면은 네토로 받는 거는 한 630유로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유로를 버셔야 까먹는 돈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직업을 말할 수 있다. 사실 뭐 요즘 엔잡러다, 파이어족이다 해서 직장의 어떤 중요성이 조금씩 바뀌고 있죠. 돈을 바짝 벌어서 일찍 은퇴한 뒤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는 파이어족이 되고 싶다 하는 MZ세대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세간의 부러움을 사고 있고요. 드로앤듀르, 신사임당, 켈리 회장님 이런 분들의 이야기가 각광을 받고 과거 연예인이나 셀럽들이 누렸던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뭐 어떤 유명인사 못지않은 그런 분들로 이제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이민자 입장에서 독일에 왔을 때는 직장이 있고 없고가 굉장히 체감하는 게 좀 다릅니다. 뭐 직장 타이틀도요, 아마존이다, 테슬라다, 페이스북이다, 넷플릭스다, 남들이 알 법한 회사에 다닌다고 한다면은 너 좋은 회사 다니는구나. 여기도 다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한 번씩은 그렇게 좀 치켜 세워주기도 하면서 우호적으로 나오니까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기에도 좋죠. 물론 직장 타이틀이 어딘지에 막 천착하고 그런 문화권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마음의 빗장을 좀 열어주는 그런 오프너, 나의 신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도구 정도가 되겠죠. 더 중요한 건 무슨 일을 하느냐입니다. 자신이 기술자인지 학자인지 에디터인지 뭐 기자인지 세일즈 매니저인지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한마디 할 수 있다는 거는 이민자로서 독일에서 살아가면서 굉장히 큰 자신감을 주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다는 겁니다. 학생이 아닌데 해외 이민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막 집에서 그냥 앉아서 돈을 까먹더라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넉넉하게 자산이 많은 분을 제외하고서는 꼭 직장을 구하신 다음에 넘어오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팬데믹 이후에 요즘에는 잡 인터뷰 자체를 온라인으로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상 어디에 있든지 미리 먼저 독일에서 잡을 구한 다음에 넘어오실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었어요. 꼭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이민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뉴스데디였습니다. 고맙습니다.